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는 지난주에 이어서 2 장의 모국어 습득에 뒤에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촘스키가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란 이제 여기 모국어 습득에 대한 이슈들은 여러 가지 용어들과 관련된 그 증거들에 대해서 공부해 갈 텐데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제 모국어 습득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는 쭉 어린이의 언어 습득과 연관지어진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린아기의 그 이야기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아이의 예시들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은 공부해 가면 좋을 텐데, 잘 살펴보면 좀 머뭇거림, 반복, 뭐 잘못된 시작, 자기 수정, 뭐 자아 수정 등 언어학자가 수행 변인이라고 부를 법한 것들로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러한 수행상의 결함들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언어 능력만 과연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린이 습득에서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보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머뭇거림은 사실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화자인 우리 모두 약간 이런 그 수행 변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 그래 뭐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말을 반복하는 것. 그런 걸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 것. 저도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같은 말을 저도 모르게 두 번 세 번 반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걸 들으면서 다시 이제 자가 수정을 하면서 '아 이거 똑같은 말 조금 전에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반복이나 잘못된 시작, 그러니까 시작을 뭐 예를 들면 한국어의 언어 어순으로 보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딱 있어야 되는데 시작에 갑자기 "너 나도 밥."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을 잘못하는 그런 케이스의 예시가 되겠고, 그리고 말하고 나서 다시 "아 아니, 아니." 하면서 자기가 또 말하는 게 이제 자가 수정, 자기 수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하기의 특징들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자가 말하는 수행 변인이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발화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 수행 변인들을 결함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능력만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말에서 출발했고, 이제 요 페이지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니까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란 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능력이라고도 하고 언어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이제 외국어 습득론이니까 이제 언어 능력, 언어 수행 이렇게 의미를 두고 보자면, 언어 능력이라는 말은 그 시스템, 체계, 그렇죠? 체계, 그리고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발화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발화 속에 들어있는 말들의 사실에 대한 기저 지식을 의미합니다. 언어 능력은 기저 지식이다. 이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저에 속에 깔려 있는 지식, 키마로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하고, 언어 수행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명시적인 그런 언어 능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은 기저지식이고 언어 수행은 그러니까 그 기저지식인 언어 능력의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능력은 이제 뭐 속에 있는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언어 능력에 해당되겠고, 언어 수행이 되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수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수행이라는 말 자체에서는 뭐 걷고 노래하고 춤추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집중하는 언어의 언어 능력, 언어 수행에 대한 걸 이제 우리가 음 그 새로운 책에는 교재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 대한 원예 학적 묘사. 그러니까 원예 뭐예요?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이런 거죠. 그런 묘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어 능력하고 언어 수행이 있는데 음 자 언어 능력은 이렇게 나무로 보자면 이렇게 하나의 나무로 보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는 그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이런 이 위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이 사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작은 조그만 초미니 땅을 만들어서 그 주말에 가서 나무도 심고 뭐 풀도 좀 뽑아 보고 뭐 좀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 땅 위에 보이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 보자면 여기가 이제 땅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땅이 있고 땅 위에 보이는 여기부터만 똑 잘라서 보자면 사실 나무가 죽어요, 금방 말라서. 근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이 뿌리, 뿌리 부분들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도 이렇게 언어라는 것도 음 보자면 그 나무의 나무나 꽃과 나무에 비유해서 보자면 이 기저의 지식이 있다. 그걸 언어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언어 수행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서 말하자면 말하기 규칙, 뭐 듣기 규칙, 읽기 규칙, 쓰기 규칙,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규칙 이전에 보면 언어학적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 지식이라든지 의문 지식, 뭐 어휘 지식, 뭐 문화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 지식 그다음에 글쓰기, 쓰기의 사용론적인 담화 능력이죠. 그죠? 그런 지식들이 모두 기반으로 언어 능력으로 이 나무를 꽃 피우는 것처럼 발화로 피어나갈 수 수행할 수 있는 기저의 능력을 언어 능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나뭇잎처럼 보자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이해, 표현. 말하기 듣기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가 이해 능력이 되겠고요. 말하기와 쓰기가 표현 능력이 되죠. 이렇게 언어로 겉으로 표현해서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언어 수행하기의 명시적 발현이라고 해서 수행, 언어 수행이 되겠어요. 언어 능력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 언어 수행은 꽃과 가지와 이파리 같은 그런 역할. 이렇게 해서 언어 능력, 언어 수행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촘스키의 그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 대한 촘스키의 입장은 능력이란 한 언어의 체계, 그 시스템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체계, 즉 문법의 규칙, 어휘, 어휘의 구조, 어휘 의미망 이런 것, 그런 언어의 모든 조각조각들, 문법 하나와 뭐 어휘 단어 하나, 두 개 이런 하나하나의 조각들과 이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맞는가. 그럼 명사 부분에 뭐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문법은 부사는 뭐가 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쵸? 서술어는 어떤 어휘가 오고 그 서술어를 그 서술형을 이렇게 갖추어 주는 거는 어떤 서술형 어휘가 올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맞는가에 대한 인간의 기저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언어 능력이라는 거죠. 그쵸? 그것이 능력이다. 기저의 지식이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수행은 언어적 사건과 관련된 실제 표현. 표현이니까 말하고 쓰고 이런 것들이죠. 또는 언어적 사건에 대한 이해. 이해는 듣기, 읽기. 우리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교육론은 듣기, 읽기 기술에 대한 것들이고 표현교육론은 말하기, 쓰기에 대한 기술들이죠. 그래서 언어 수행은 이해와 표현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고, 쓰고, 읽고, 듣고 그런 실제 수행하는 그런 능력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능력, 수행의 차이. 그래서 촘스키는 능력을 기억의 한계, 주의 산만, 주의 집중과 흥미의 변화,
오류, 머뭇거림 현상. 머뭇거림의 이제 예시로는 뭐 반복하는 것, 그 시작을 좀 잘못하는 것, 또 그리고 생각하느라고 좀 쉬는 것, 중요한 걸 뭘 좀 빼먹는 것, 이런 것들이 머뭇거림 현상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과 같은 수행 변인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적인 화자, 청자의 언어 능력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능력, 언어 수행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수행이라는 것에서 홈스키가 생각하는 능력은 이런 그 수행 변인들, 언어가 수행되는 변인들, 주저함, 뭐 휴지 이런 것들, 주의 집중하고 오류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예, 겉으로 수행 변인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의 언어 능력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바른 문장을 바르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는 화자, 청자의 기저 언어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많은 수행 변인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언어 이론이 언어 능력에 대한 이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학자가 화자, 청자의 기저 언어 능력을 수행 변인 때문 그 언어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표출하지 못하는 수행 변인을 범주화하는데 그 능력을 힘을 기울여라 이런 거죠. 수행 변인들을 범주화하고 그렇게 해서 언어 이론이 언어 능력에 대한 이론이어야 된다. 이거는 있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생성 언어학적, 저절로 생기는 처음부터 생기는 거죠. 생성 언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생성 언어학적 그리고 인지주의적 체계 내에서 언어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한동안은 운용해 왔던 것으로 구조주의자들과 행동주의자들의 경우는 언어 능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언어 능력은 왜 관찰 가능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능력이죠. 발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속에 가진 지식들을 언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찰 불가. 언어 수행을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는 게 관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왔던 심리적인 구인 요소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찰할 수 없는 기저 단계의 언어 능력은 과학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거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에게서 기저 문법 지식을 추출해내려는 시도가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기저 문법 지식을 추출하는 것. 당연히 어렵겠죠. 그 어려움에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뭐가 더 좋아?"라는 물어보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뭐와 뭐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린이가 "상관없다." 그런 방식의 반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에게 기저 능력을 추출할 수 없는 예로서 예를 들면 어른이 자 아담 어떤 어른이 아담하고 어린아이인 아담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봐.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까? Some water 아니면 a water?" 이렇게 물어보면 아담이 대답이 some water 아니면 a water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하지 않고 "상관없어. 아무거나."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러거나 "아무거나 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갑자기 그 some을 써야 하는지 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그 문법 능력에 대한 아이의 능력을 측정해낼 수 없다. 이런 거죠. 이 어린아이가 분명히 성인의 문법에 관한 의문 혹은 인식에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한 것이죠. 아이가. 그래서 아이들의 담화 속에서는 또 그 문법을 추출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을 고안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 단순한 한 개의 질문에 아이가 답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의 발화를 오디오나 비디오로 녹음을 하고 그 대화를 이렇게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전사하고 그 전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어떤 모방하거나 어떤 모방이 있는지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 이해 과제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녹 녹음해서 전사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자, 그럼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현실로 교실로 이제 연계해서 보자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인제 뭐 저와 전에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희대에서 보니까 선생님들 해외여행 경험이 아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어떤 뭐 선물 가게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어디에 가서 그걸 파는 사람, 그 판매원이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이래서 어떤 사람 만나서 어쨌든 그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죠. 많이 있죠. 그쵸?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그쵸? 물론 이제 또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하게 된다면 가이드가 여러 가지 다 안내해 주니까 한국어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해결할 수도 있겠죠, 통역이나 가이드가 있으면. 근데 자유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뭔가를 사기 위해서 "얼마예요?"라든지 "이거 주세요."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거 뭐예요?"라든지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해당 언어를 엉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 해당 언어를 잘 몰라서 뭐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영어나 어떤 언어를 할 때 "커피 주세요." 해야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아이스 커피 한 잔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그 커피 한 잔이라는 glass of the coffee를 해야 되잖아요. one glass of the coffee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어를 모르면 그냥 one coffee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one coffee 그러면 그게 커피를 달라는 건지 커피 하나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를 정확하게 바른 문장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이제 오류들이 이렇게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혼자서 저는 여행사 따라서 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나라에 가도 뭐 그 나라의 언어를 쓸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기도 하고 상대들이 이제 뭐 유럽에 여행을 가면 제가 동양인이니까 저를 보면서 자기 언어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영어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좀 사실 저는 이 엉망으로 만드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99% 엉망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오류를 잔뜩 발산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실로 온다면 만약에 한국어 교실에 초급 교실에서 뭐 역할극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그런 교수 기법의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이제 이 첫 번째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반 학생이 음 물건 사기 장면에서 그 가게 아저씨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교육적 자료에서는 손님이 들어가면 네, A 학생이 가게 주인 역할을 하고 B 학생이 손님 역할을 하면 A 학생이 B 학생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B 학생 손님 역할이 뭐 "사과 2개 하고 바나나 1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맡은 아이가. 그래서 그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유창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때.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아침마다 편의점에 간대요. 그럼 편의점 아저씨가 어떤 날은 전화하느라 "응응응응응응응응.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응응응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화 받는 모습으로. 어떤 날은 막 이렇게 하면 청소하면서 "잠깐만.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런 현실들을 막 받아들여서 교실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여기에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 그런 아니면 그냥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하면 그 배운 내용과 무관하게 학습자가 그런 그 물건 사기 역할을 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유도하는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만약에 그런 자연스러운 발화를 인제 유도하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자연 발화를 유도하는 건데 그런 교수 기법의 장점은 무엇일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뭐 장점 뭐 간단하게 그냥 이 힌트 정도라면 장점은 '자연스러운 발화를 익힐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또 단점이라면 정확한 발화를 한 번은 배워야 되는데 그 정확한 발화를 배우는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섞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수 기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수행, 모델에 기반을 두는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한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버려지고 말지 모를 수많은 언어학적 정보. 그러니까 굉장한 정보가 그냥 버려지고 말 수도 있는 거죠. 정보와 관련성에 대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운데 누군가의 언어 능력에 대한 추론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면 언어 능력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은 이해와 표현입니다. 이해와 표현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해 교육하면 읽기와 듣기고 표현 교육하면 말하기와 쓰기지만 이해와 표현하면 이해는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알고 있는 것. 표현은 그래서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것. 말로든 글로든.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 그 예시로 나와 있는 대화 한번 볼게요. 그 3 살짜리 리사와 어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영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완벽하지는 못하겠고 완벽은커녕 비슷하게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My name is 리사." 이렇게 됐겠죠. 리사. 이렇게 그 이런 발음 되잖아요.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교실에서라면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이 예시로 읽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3살 아이가 "My name is 리사라고 했을 때 어린이 "리사?" 그러니까 3 살이 다시 "No, 리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다시 "어 리사." 그러니까 "Yes, 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안 좋은 발음 때문에 한국어로 한번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한국어라면 성인이 이름이 어떤 꼬마에게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3 살짜리 지우가 "띠우, 띠우." 이렇게 했어요. 그 성인이 "디우?" 그러니까 "아니야, 디우." "아 지우? 응, 디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비록 리사는 S와 TH의 발음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다음에 지우는 지읒 드하고 디귿의 드의 대조음을 발음할 수는 없었어도 영어의 S와 한국어의 이거 제가 이거 고쳤는데 왜 또 오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어의 S하고 TH 간에 이거 색깔 바꾸면서 또 바뀌었나 봐요. S와 TH TH 간의 대조 그리고 한국어의 즈와 드 간의 대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리사도 3 살짜리 리사도 TH의 발음하고 S의 발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인데 자기가 그냥 아직 S 발음을 잘 못했을 뿐이고 한국인 아이인 지우도 디우와 드와 즈를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자기 이름이 지우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만 자기 발음만 디우가 된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것, 이해와 표현에서 이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잘못 카피했어요.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차이를 표현하지 못해도 그 차이 S와 TH 그다음에 드와 드의 차이를 표현하지 못해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표현 사이의 차이, 명백한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해하는 것, 머리가 아는 것과 이게 표현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해가 언어 능력과 일치하지 않고 표현도 수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는 언어 능력과 일치, 표현은 수행과 일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내재적인 반탈 불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 교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요. 인간은 모국어 습득이 표현보다 더 많이 모국어 습득이 표현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 여러 연구자들이 이해 접근을 옹호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어 교실의 초급 교실에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표현.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 동일한 수준에서 이해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할지. 그리고 고급으로 간다면 만약에 앞부분에 여러분이 초급에서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하다, 표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다면 고급으로 가면 이게 만약에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선천성 혹은 후천성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혹은 후천성인데 우리가 아는 선천과 후천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받아서 내려온 유전적인 것이고 후천은 학습으로 이루어진 살아가면서 배워서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들이죠. 그래서 생능론자들은 어린이가 언어에 대한 선천적 지식이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러한 생득적 자산,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그 자산, 이것은 이제 이 속에는 언어 습득 장치하고 보편 문법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생득적 자산과 그 자산들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생능론자들은 생득 자산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날 때부터 언어 습득 장치나 보편 문법에 대한 그 지식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고, 이런 선천성 가설은 언어가 조건화 과정에 의해 습득될 수 있는 일련의 습관이라고 보는 행동주의적 개념하고 이러한 조건화가 언어와 인간이 복잡한 현상의 습득을 설명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사실 간의 상반된 주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천성 가설은 그 자체에 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언어 습득 장치에 의해 언어 습득을 설명했을 때 우리는 언어 능력의 유전적 전달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러니까 언어 습득 장치로 언어 습득을 설명하면 언어 능력의 유전적 전달 현상, 이 선천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가 합리적 가설로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어떤 언어 능력 변이에 대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유전적 증거에 주목하고 이들 능력들 가운데서 언젠가는 우리가 언어 유전자의 어려운 증거를 찾게 될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 습득을 기본적으로 봐서 언어 습득 장치에 의한 습득이 유전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우리는 선천성에만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또 환경적 요인을 결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언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뭐 학습되는 환경이죠. 살아가는 인간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죠. 그것도 그런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명한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선천성과 후천성 논쟁에 이제 휘말려 있었죠. 그래서 굉장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죠. 언어는 선천성, 일종의 예정된 생물학적 일정표에 따라서 생물학적 일정표는 뭐 1살이 되면 뭐를 이해하고 3살이 되면 뭘 이해하고 7살이 되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생물학적 일정표에 따라 선천성이 선천적으로 제공하는 행동이란 어떤 것이고 선천적으로 제공하는 게 어떤 것이고 환경의 노출, 즉 후천성 교육에 의해 학습되고 내재화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선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무엇이고 후천적으로 내재야 되는 학습해서 내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언어 습득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습의 효율성과 성공은 어린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린이 개개인이 구성하는 언어 실제에 의해 결정되는지, 선천성 가설의 물음은 이런 의문들로 인해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게 됐죠. 네. 선천성에 관한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는 여러 언어를 통해서 공통적인 언어 및 인지 발달 유형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단계별로 발달해 가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화초처럼 인간은 특정 발달 시기에 특정한 언어 자질을 내보내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개인차가 약간은 있지만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 어느 정도 뭐 전보문적인 걸 이렇게 표출해낼 것인지 하나의 단어를 할 것인지 긴 담화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철이 되기 전에 제라늄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예정되고 프로그램된 단계대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 선천성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편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보편성입니다. 음, 보편성은 선천성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장이에요. 언어가 보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습득되고 더구나 같은 심층적 단계에 있는 언어의 심층 구조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첫 부분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보편 문법에 대한 연구가 이에 대한 탐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보편 문법 연구가 탐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연구의 핵심 중 하나는 공통적 성질을 공통적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언어에 걸쳐 이루어지는 어린이 언어 습득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언어 중에서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폴란드어, 히브리어와 터키어 습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여기에서 중추문법과 기타 전보문 형태에 있어서 흥미로운 보편소가 밝혀졌습니다. 자, 보편성이라는 곳에서 여러 연구가에 의해서 연구 중인 보편적 언어 범주. 언어는 보편적이다 할 때 그 보편성 입장에서 보는 언어 범주입니다. 언어 범주. 보편적이라는 면에서 보는 언어 범주는 어순이 정해져 있다. 그런 거죠. 한국어는 SOV, 영어는 SVO 이런 식의 어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냐? 해당 언어가 어순이 바뀌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형태소 표지 어조. 그다음 일치, 주어 동사 일치 이런 것. 축약된 지칭, 명사, 명사 부류. 지칭은 대명사 이런 것들. 동사, 동사 부류, 수러, 부정, 의문형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언어 범주라고 제시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언어에 이런 건데 여기 이 앞에 제시된 이렇게 어순이나 형태, 일치, 축약, 뭐 수러, 부정, 의문문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이제 교실로 이것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국어와 모국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모국어는 이제 한국어가 되는 거고 알고 있는 외국어 이제 여러분들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어 이런 외국어를 위에 제시된 뭐 어순이나 이런 목록에 따라 제가 잘못 썼네요. 따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어순의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네. 말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예를 들면 어순의 경우는 그 영어권의 언어학자들이 한국어라는 언어를 살펴볼 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어순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언어에서는 이제 어순이 바뀌지 않는데 한국어는 어순이 이렇게 플로팅 해 간다고 그런 것들을 너무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이 있다면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내가 사랑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붙어있는 도사 때문에 약간 하나 정도 이렇게 바뀌어도 뭐 그렇다고 한국어가 막 뒤죽박죽되는 건 아니죠. 좀 한 개 정도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그 뭐 표현하는 뭐 도치법처럼 표현한다고 해도 오히려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기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상 차이가 여러분이 아는 언어와 그 의미상 차이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서문을 일정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의문문을 만드는지. 음. 아니면 한국어의 경우는 끝자리를 바꾸죠. 가요, 뭐 갑니다,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가요, 가요의 경우는 이제 뭐지? 억양을 바꿔서 의문형이나 평서문이 되고 갑니다, 갑니까의 경우는 마지막에 까로 끝나면 의문이고 다로 끝나면 서술어고 수록 평서형이고 이렇게 되는데 뭐 영어 같은 경우 앞에 바꿔서 뭐가 들어오고 뭐 WH 같은 게 그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국어 교실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보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여기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편 문법은 원리와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다. 원리와 매개 변수 이런 말이 있는데 원리는 인간 언어의 불변성의 특성. 그러니까 원리라는 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 언어의 불변의 특성, 원리. 그다음 매개 변수는 언어마다 다르다라는 게 매개 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리와 매개 변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보편 문법은 제한된 수의 정해진 선택, 환경과 유용성을 함께 원리를 포함 함께 원리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언어마다 변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어린이의 초기 상태는 몇몇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될 필요가 있는 매개 변인으로 표현은 가능한 어떤 변이의 제한된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보편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어린이의 언어 습득 과제가 여기에는 이제 여기 어린이의 언어 습득 과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몇몇 제약들 때문에 습득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은 체계성과 변이성입니다. 체계성과 변이성. 어린이 언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전제 중 하나는 습득 과정이 체계적이다. 뭐 체계성이 있다. 습득 과정의 체계성을 말하게 됩니다. 어린이 언어 습득이. 공부법에서 서너 개의 낱말로 된 뭐 한 개 혹은 뭐 3 개, 4 개. 한 개로도 말하니까 한 개 혹은 3 개, 4 개의 발화를 낱말로 발화하는 것을 거쳐 처음에 이제 한 개로 맘마, 맘마, 뭐 엄마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뭐뭐 줘 이런 식으로 쪼끔 한 칸 더 길게 서너 개로 하다가 긴 말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딸이 클 때는 이제 너무 오래전이라 잊었는데 우리 조카가 자라는 과정에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느 날 가 보면 이게 제가 매일 만나는 게 아니니까 뭐 한 달이 가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고 그럴 때 굉장히 긴 스토리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걸 받아 써서 걔네 엄마 아빠가 자기 딸이 천재인 줄 알고 내 동생 부부인데 내 동생 부부가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모든 부모가 아이가 천재이던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써 주겠다며 그걸 받아 써서 이렇게 묶어 줘서 그 아기가 쓴 책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니까. 그래서 아니 애가 그때 뭐 3 살인가 4 살인데 "벌써 한글 알아? 정말 천재네." 이랬더니 "아니 말하는 걸 받아 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막 나보고 읽어 보라고 읽으니까 앞뒤도 안 맞고 뒤죽박죽인데 읽어 보라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낱말만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긴 문장 어떤 긴 글을 완성해 가는 그 아이들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린이들은 언어의 의문, 구조, 어휘, 의미론적 체계를 그 추론할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아이들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확 다르지잖아요. 그쵸? 이제 또 모어인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어 습득의 과정이겠죠, 그게. 그리고 우리 딸이 아가일 때 영어 원어민 하자를 집에 갖다 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말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의 행동을 따라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그 외국인하고는 영어로만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언어 폭발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체계성과 더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변이성이에요. 체계성이 있는 반면에 변이성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 영어에서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일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과거 시대 형태소를 아직 다 익히지 못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간의 차이에 대한 지식이 없이 과거 시제를 별개의 항목으로 배우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규칙과 불규칙 두 가지 동사 부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동사들을 부부류로 선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 불규칙도 모르다가 과거가 있는지 뭐 알다가 또 어떤 걸 엉뚱하게 다른 걸로 배우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인식해내는, 그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수년간 혹은 이제 청년기가 될 때까지도 지속돼요. 그 변이성 문제는 제1 언어하고 제2 언어 습득 모두에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의해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 언어가 이제 모어고 제2 언어가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죠. 주요 현행 과제 중 하나는 음 이러한 변이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변이에 해당하는 것이 언젠가는 계속적인 연구들의 신중한 설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변이가 문장이 좀 너무 좀 오묘하게 꼬였네요. 제가 하다가 좀 맞나 봐요. 그래서 문장이 좀 꼬여 있는데, 그 변이가 설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간주될 수도, 이런 것들을 본 거고요. 다음은 언어와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구자들이 언어와 인지 간의 관계를 조사해 왔어요. 근데 인지가 너무 정신적인 거죠. 인지주의라는 게 정신적인 거잖아요. 정신적인 것이어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없다는 행동주의적 견해는 피아제의 주장과 정면으로 이제 맺힙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이 인간 유기체의 최중심부에 있다. 그리고 언어는 인지 발달에 달려 있고 그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어요. 피아제는. 피아제는 인간 발달이 피아제가 본 언어는 인지 발달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인지 발달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어요. 인지 발달에 대한 언어의 영향력을 강조한 연구자들도 있는데요. 음, 예를 들면 이제 브루노 같은 경우는 언어의 영향을 받는 지적인 발달의 근원을 추려냈어요. 즉 개념을 형성하는 단어,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데 사용되는 부모와 자녀 또는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그런 기타 자료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언어와 사고입니다. 네, 언어와 사고에서 이어서요. 언어와 사고 속에 이제 그 피아제의 이야기가 있었고 브루너의 이야기도 있었고, 비고츠키는 사고와 언어는 두 개의 구별되는 인지작용이지만 같이 어울려 발달한다고. 사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언어가 구별되는 거지만 어울려서 발달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비고치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부분적으로 성인들과 또래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잠재적 발달 한계에 도달한다. 며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 있어 언어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이 둘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기술하고 설명할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통해서 인지와 언어 발달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고 도저히 풀 수 없을 만큼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루고 사고 및 감정과 동시에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교실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이 학습한 외국어는 특정 문화에 대한 세계관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또 예로 들어 이제 그 세계관과 연관되는 방식이 만약에 있다면 얘를 한번 또 생각해 보고 그것이 해당 언어로 사고하는 데 자극적인 요소로 자극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식의 연결고리가 언어 수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다음은 모방인데요. 어린이들은 언제나 훌륭한 모방자입니다. 그래서 모방은 어린이가 언어 습득 시기에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되풀이하기, 초기 언어 습득에 있어서 특히 부러지는 전략이고 초기 의문 습득에 되풀이하기, 반복이죠. 그쵸? 반복한다는 것이 초기 언어 습득에서 그 특 특 예 잘 사용되는 전략이고 초기 의문 습득의 중요한 양상이라는 것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모방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는 적절한 원리인 행동주의적 언어 습득 원칙과 일치도 합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기반한 게 청각부두식 교수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이제 듣고 따라하고, 따라하고, 따라하고 외우는 그런 모방이죠. 반복과 모방이죠. 모방과 반복이 되겠죠. 어린이 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 유아가 발화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의미 범주를 갖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표면 모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기는 의미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이제 모방하는 것이 많다. 표면 모방. 엄마가 엄마, 따라서 엄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나 언어의 의미적 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어린이들은 중요한 의미적 수준, 즉 언어의 심층 구조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술을 기술이 아니고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닉네일에 의해 기록된 다음 대화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엄마하고 아이가 말해요. Nobody don't like me. 그러니까 no say nobody likes me. 어린이가 nobody don't like me. 이렇게 반복이 이제 8번 반복되고 어머니가 no, now listen careful. Say nobody likes me. 아이가 오, nobody don't likes me.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연습과 빈도예요. 그래서 모방 이렇게 따라하는데 못 따라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방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좀 더 광범위한 질문이 있는데 즉 어린이 언어에 있어서 연습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연습하는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언어 항목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듣고 표현하는 빈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린이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특히 한 단어나 두 단어로 발화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언어를 끊임없이 연습한다고 결론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행동주의적 심리학에서 제1언어 습득 모형은 연습, 즉 반복과 연상이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습관 형성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 연습과 반복, 모방, 연습, 반복 이렇게 연습의 빈도니까 연습은 보통 말하기만 일컫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 연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어린이에 대한 언어적 입력의 빈도수라는 항목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언어 입력의 빈도 횟수가 되는 거죠. 특정한 단어나 구조의 습득은 그 어린이의 언어적 환경 속 그것들의 발생 빈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인됩니다. 되는 것이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언어 형태가 먼저 습득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서 한 언어 항목이 발생하는 빈도가 그 자녀들이 말해서 그 항목들이 나타난 순서를 매우 강렬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2 언어를 학습할 때 빈번한 반복이 반복 학습
청각구두식처럼 외우고, 외우고, 외우고 따라하고, 따라하고, 따라하고 하는 그런 반복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 수업으로서의 반복은 저에게는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량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반복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본어를 어렸을 때 공부했는데 어렸다기보다는 좀 공부했는데 똑같은 걸 따라하거나 반복하는 건 저는 바로 질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작가를 정해서 그 사람의 소설책을 사전 옆에 이렇게 놓고 앉아서 계속 해석하면서 쭉 읽고 그리고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른 돼서는 미야자키 하야오를 다 사 왔어요, 일본에 가서.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다만한 거 그거 싸 가지고 와서 그 이 도나리노 도토로 이런 그 비디오를 계속 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보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긴 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지만 한 문장을 반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스토리들을 이렇게 듣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내재화돼서 어떤 하나가 인상에 남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과 연습과 반복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실제로 어떤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사로서 빈도와 유의미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도해야 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입력입니다. 이거 입력입니다. 자, 입력인데 어린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입력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이건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하겠지만 언어 습득에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제 모국어 습득으로 봐서 어린이를 관찰해서 쓴 게 2장이니까 언어의 선천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어린이들이 듣는 말은 주로 집에서 들리는 말이죠. 어린이가 듣는 말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혹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듣는 말들이 기본이 돼서 그걸 이제 엄마 말을 따라하고 형의 말을, 누나의 말을, 언니의 말을 아니면 할머니의 말을 따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한때 대부분의 성인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반문법적인 것이다. 왜? 반만 문법적인 것? 음. 어떤 거냐? 수행 변형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온라인 강의가 갑자기 이렇게 탁 되면서 갑자기 저의 모든 강의가 이제 온라인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제가 이거 제 것을 녹화해서 이렇게 막 들어보고 이런 일이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인강 찍은 적도 있는데 그래도 찍고 나면 그냥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걸 뭐 저한테 보내주거나 보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전문 촬영 기사가 저를 찍어요. 그쵸? 그럼 저는 이렇게 PPT도 제가 안 만들었어요. 원고만 한글로 보내주면 PPT도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며칠 날 와라." 그럼 PPT만 한번 확인해 주고 그래서 가면 그냥 PPT를 띄워놔 줬고 이렇게 그 화면에 쓸 수 있는 펜 주면 그냥 이렇게 밑줄 긋고 뭐 별표하고 이러면서 그냥 저는 이렇게 그 영화 배우처럼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배우가 되는 게 못생겨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낳아 줘 가지고 배우가 못 됐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가서 이렇게 찍으면 촬영 기사가 찍고 NG가 나면 NG도 주고 뭐 중간에 기침이 나오면 다시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하면 찍고 나면 이제 그들이 편집해서 송출을 하는 거죠,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엔 제가 그걸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온라인 강의가 이제 그 완전히 대대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이 대대적으로 변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 방송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찍어 줬어요,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대학은 개강이 연기되고 제가 외국인 특강만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강을 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찍어 줬어요, 처음에. 그것도 한두 번만. 찍어 줘서 그때까지는 그들이 편집해서 학교 웹사이트에 올려주고 송출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게 막 폭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찍어라."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그럼 유튜브로 할까?"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이 PPT가 이렇게 똑바로 안 나오고 바로 안 나오고 이제 PPT가 있는 화면을 찍어야 되니까 제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서 녹화를 하고 이걸 제가 MP4 파일로 전환을 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운이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게 뭐 한 시간 안에 그게 그거 뭐라 그러지? 그 MP4 파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땐 2 시간, 3 시간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1 시간 내지는 1 시간 10 분, 20 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쪼끔씩이라도 제가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1 부분씩은. 그러다 보면 팻말 또 하고 팻말 또 하고 이상한 소리 또 하고 막 그러고 발음도 너무 이상하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런 걸 보지 않고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이제 성인들의 말이라는 게 수행변이 저는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언어학을 강의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말하는 발음 그 말 속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번복되는 것도 있고 비문적인 형태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수행 변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버적인 것이고 그 어른 성인의 말은 기본적으로 반문법적인 것이고 어린이들은 혼란스러운 언어 표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언어 표현, 이 반문법적인 수행 변인이 많은 어른들의 발화 여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천적 능력만이 성공적인 언어 습득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인의 입력은 어린이의 습득을 형성하며 어린이와 부모 아 또 오타가 났네요. 어린이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발전해가는 어린이의 언어 기술에 따라 변화됩니다. 부모의 입력이 전체 입력의 한 부분으로서 가장 많죠.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후천성과 환경도 대단히 자 다음은 담화인데요. 많은 어린이 언어 연구, 어린이 언어 그러니까 어린이인 학자가 아니라 어린이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중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연구 분야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한 분야는 대화 혹은 담화의 분석입니다. 담화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력이 어린이의 대화 규칙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린이가 또래들과 함께 다른 성인들과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는 단지 한 양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설명했는데요. 언어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만으로 어린이의 언어 생성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이제는 성공적인 제1 언어, 제1 언어는 모국어 습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출보다는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즉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거나 라디오를 듣고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문맥 속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게 다만은 그 대화가 일상적 삶의 과정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인간 활동이지만 어린이가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수단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그 대화를 개시와 반응이라는 면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싱클레어가 주장한 거고요. 문법적 문장에 기초한 언어 모델에서 문장, 절, 낱말, 형태소 이제 점점 작은 걸로 내려왔죠. 등으로 기술되는 것들이 거래, 교환, 동작, 행위 등으로 간주됩니다. 어린이는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작한 말에 답변하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죠. 여러 가지 담화 모델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배워 나가서 이렇게 그 대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답변하는 방법까지도 배운다는 거죠.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기능 면에서 정보, 행동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린이들은 예를 들어 주장과 도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그들의 말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의도된 또는 기능적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이 담화에서 또 교실로 돌아오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는 여러분은 제2 언어를 학습할 때 지금 우리가 모두 한국어 하자니까 영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런 다른 언어를 학습할 때 담화와 대화 규칙을 명시적으로 배웠나요? 담화와 대화 규칙 을 명시적으로 배웠나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습득해서 알게 돼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이제 정식으로 배운 게 너무 옛날이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문법의 규칙이나 어휘 같은 건 저는 좀 약간 문법 번역식 방식으로 배우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이라. 그래서 그런 언어 규칙, 문법 규칙, 어휘 그런 규칙들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아마 규칙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배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로연하게 대츠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로연하게 대츠고의 그 소설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막 팠어요, 소설을 완전히. 소설들을 다 읽고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소설 그 류로는 그다음에는 뭐 몇몇 그 작가들 거를 읽다가 마지막에 좋아하게 된 사람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번역가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네요. 이름이 잊어버렸다. 어떤 그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비비꼬는 말을 하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래서 나는 뭐 문학 그 작가가 아니라 문학 방면 활동가다 이런 말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설이 그 언어적 유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구로하나기 데츠코의 언어는 그 되게 귀엽고 예쁜 말들이라서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일본어를 공부하게 됐고 이렇게 깊이 이제 혼자 공부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이름 생각 안 나는 그 사람은 그 언어적 유희를 너무 잘 구사해서 그런 것들로 어쩌면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을 익히게 돼요. 그리고 담화적으로는 어쩌면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조금 따라하고 이러면서 담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습득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일본어를 말할 기회가 없는데 가끔가다 뭐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일본어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언어가 되게 아동적인 언어를 쓴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어쩌면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런 많은 그 영화들을 보면서 그게 어린이 대상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래서 좀 어린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래서 저는 명시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습득해서 알게 된 자연적인 습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휘적인 것, 문법적인 건 명시적으로 배웠는데 담화적인 것은 습득.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교육의 교실에서 그럼 이런 담화적인 그 식들을 제시하면서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교실을 위해서도 여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3주차 수업을 이제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주차는 그 모국어 습득,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나이와 언어 습득에 대한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다 구하셨죠? 그쵸? 책 다 구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 거는 제가 워드로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책 구하셨으니까 그 책에 있는 나이와 언어 습득이라는 장 3장을 공부하시고 그 신버전 6판 말고 5판 가지고 계신 분들도 3장에 있는 나이와 언어 습득에 대해서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개 다 이제 번역본이라서 원본이 같으니까 그 나이와 언어 습득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